지하철역 나오면 오른쪽에 메가, 왼쪽에 컴포즈, 횡단보도 건너면 또 메가. 출근길에 커피숍을 안 지나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커피 공화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한국에 커피숍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10만 개요.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매년 늘고 있다는 거예요. 메가커피는 지난해 4,500점을 돌파했고요. 컴포즈 커피도 3,500점을 찍었어요. 커피숍 옆에 커피숍, 그 옆에 또 커피숍. 이쯤 되면 다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렇게 많은데 장사가 되나? 겉으로 보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매출은 해마다 신기록이고 브랜드는 연일 뉴스에 나오니까요. 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가맹점 본사의 매출은 5천억인데 가맹점주, 즉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통장은 텅 비어가고 있어요. 왜 이런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저가 커피 업계에는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가커피, 컴포즈, 올해 1월엔 메머드 커피까지. 우리가 아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전부 사모펀드한테 넘어갔습니다. 사모펀드가 뭐냐? 쉽게 말하면 큰 손들이 비공개로 돈을 모아서 기업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기업을 사서 몸값을 빠르게 올리고 비싸게 되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것. 업계 용어로 엑시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전략을 가장 완벽하게 실행한 게 바로 메가커피였습니다. 2021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3년 만에 매출이 879억에서 4,960억으로 무려 5.6배, 영업이익도 2.5배 증가했고요. 인수했던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610억 투자해서 1,270억 들고 나갔습니다. 4년 만에 원금의 2배, 연수익률 51% 찍었어요. 은행 예금이 3% 정도니까 무려 17배나 높은 수익률입니다. 컴포즈 커피는 2024년에 필리핀 최대 식품기업 졸리비가 4,700억에 사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컴포즈에서 커피 마시면 필리핀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뉴스에선 대한민국 커피 신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사모펀드 신화였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사모펀드가 기업 몸값을 빠르게 올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기술 개발, 신제품 출시, 아닙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매장 수를 늘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맹점 하나가 새로 열리면 창업 비용은 점주가 냅니다. 본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장이 생기는 거예요. 가맹점주가 권리금 내고 인테리어, 각종 기자재 모두 본사 지침에 맞는 제품을 비싸게 사줍니다. 거기에 매장이 하나 생길 때마다 운영수수료, 원두 유통마진, 이런 게 자동으로 따라붙어요. 본사 입장에선 매장이 많을수록 좋은, 그야말로 다다익선인 구조인 거죠. 한 줄로 줄이면 이겁니다. 점주가 돈 내고 매장 차려주면 본사는 매달 자동 입금. 실제로 메가커피는 사모펀드에 인수되던 해 대표가 직접 공격적 출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다른 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전부 매장 수가 브레이크 없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당연한 문제가 생기죠. 매장이 많아지면 점주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같은 브랜드끼리 500m 간격으로 붙어있는 거 다들 보셨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명의 변경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장이 버티다 못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비율이에요. 메가커피는 이 수치가 2021년 7%였는데 사모펀드 인수 이후 11%, 12%로 뛰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메가커피는 이 시기에 특별한 부정적 이슈가 없었어요. 위생사고도 없고 불매운동도 없었고 브랜드 이미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장님들이 업변한다. 브랜드가 잘 될수록 점주가 힘들어지는 구조인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브랜드는 역대급 성장을 기록했지만 그 성과가 점주에게까지 돌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첫 번째 그늘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그늘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모펀드의 우선순위가 점주가 아닌 투자자를 향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바로 배당금이에요. 메가커피의 배당 내역을 뜯어보면 2021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첫 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100%를 배당으로 쏟았습니다. 100%요. 번 돈 전부를 주주한테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매년 배당금을 높여서 3년 만에 인수 비용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했고요. 지난해 성공적인 엑시트까지 마쳤습니다. 잠깐,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기업 사서 현금 다 빼고 나가는 거? 나도 이 게임을 해봤어요! 론스타는 외환은행에서 4조 6천억 빼고 나갔고, MBK는 홈플러스에서 점포 팔아 4조 넘게 빼고 회생 신청시켰고, 한행코는 쌍용C&E에서 배당만 1조 3천억 뽑아갔어요.
이름만 다르지 구조는 전부 같습니다. 사서, 빼고, 빠지고. 그게 지금 여러분 출근길 커피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배당 성향이 46%까지 낮아지긴 했는데 국내 상장사 평균이 26%거든요. 여전히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번 돈을 배당으로 쏟아부으면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쓸 돈이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신메뉴 연구, 매장 환경 개선, 점주 지원 시스템 같은 장기적 성장을 위한 투자 말이에요. 사모펀드야 어차피 단기간에 브랜드 키워서 돈 회수하고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가맹점주는 아닙니다. 본사를 믿고 계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브랜드와 함께 5년, 10년 장사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인데 본사의 곳간이 투자자 배당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사모펀드 입장에서 기업 몸값을 올리려면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데 문제는 그 비용입니다. 메가커피가 손흥민을 모델로 쓴 거 아시죠? 손흥민이면 글로벌급 톱스타인데 당시 메가커피 규모로는 그 광고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맹점주한테 전가하려다가 문제가 됐어요. 본사가 자기 돈으로 감당 못하는 마케팅을 하고 그 짐을 점주한테 지우려 한 거죠. 손흥민이 광고하면 매장이 잘 되니까 점주도 내야지라는 논리인 건데요. 그럼 다음엔 뭐 BTS 쓰고 점주한테 몇 억 청구하나요? 그런데 이쯤 되면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가 커피라는 구조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한 걸까? 저가 커피는 본질적으로 박리담회예요.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파는 구조. 소비자가 원하는 건 가성비니까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고요. 한마디로 커피만 팔아서는 몸집을 불리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돌파구가 바로 디저트입니다. 요즘 메가커피 가보셨어요? 커빙소, 요거트 아이스크림, 최근엔 그 유명한 라면땅까지 연일 대란템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커피 한 잔의 마진보다 라면땅 한 봉지의 마진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것도 점주 입장에선 마냥 반가운 얘기가 아니에요. 디저트 마진이 높으니까 본사 입장에선 좋은 전략이죠. 매출도 올라가고 브랜드 화제성도 생기니까요. 근데 매장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야 해요. 저가 커피 매장이라는 게 원래 어떤 곳이에요? 좁은 공간에서 소수의 직원이 커피를 빠르게 만들어서 넘기는 구조잖아요. 커피만 해도 바쁜데 여기에 커빙소를 만들어야 하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떠야 하고 라면땅을 조리해야 해요. 메뉴가 늘어난 만큼 손은 2배, 3배로 바빠지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본사가 이런 디저트를 개발할 때 매장에서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했어야 하는데 현실은 매장 내에서 직원이 직접 조리해야 하는 구조로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왜 충분히 편리한 조리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연구 개발에도 돈이 들기 때문인데 지금 배당 주느라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은 조리를 그대로 가맹점에 뿌립니다. 가맹점에서는 새로운 조리를 해야 하니 동선이 추가되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는 거죠. 커피 한 잔 팔아도 마진이 빠듯한데 사람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본사는 디저트 대란으로 뉴스에 나오고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는데 그 뒤에서 점주는 늘어난 업무량과 인건비를 떠안고 있는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요. 본사가 메뉴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점주 지갑에서 알바비가 빠진다. 매장 수 폭증으로 점주 간 경쟁 심화되고 있고 번 돈은 투자자 배당으로 빠져나가고 마케팅 비용은 점주한테 전가해서 본사 마진 최대화하고 디저트 등 신제품 확장은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점주에게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모펀드가 만들어낸 저가 커피 성장 신화의 이면입니다. 메가커피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브랜드 인지도도 폭발적으로 올랐고 매출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등 역대급 성장을 이뤄낸 건 사실이에요. 사모펀드의 자본과 전략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 성장이 가능했을까? 라고 물으면 솔직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성장은 했는데 누구를 위한 성장이었느냐는 거죠. 몇 척씩 투자해서 장사하는 가맹점주들이 아니라 본사놈들만 성장한 겁니다. 결국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모펀드가 브랜드를 먹고 튀는 대상이 아니라 키워야 할 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둘째, 번 돈을 점주와 나눌 수 있느냐입니다. 가맹점주는 비용이 아니라 파트너거든요. 본사만 살찌고 점주는 마르는 구조로는 어떤 브랜드도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사모펀드의 존재 이유가 싸게 사서 몸집 키워서 대파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점주랑 상생하세요라고 하는 게 강도한테 뺏은 돈 좀 피해자한테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결국 선택지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 사모펀드가 양심을 발견한다. 안 하죠. 둘, 정부가 가맹사업법을 손본다. 느리죠. 셋, 점주들이 알아서 버틴다. 지금까지 그래왔죠. 이거 선택지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 아닌가요?
사모펀드가 키워낸 저가 커피의 화려한 전성시대. 숫자만 보면 역대급이지만 그 숫자를 만들어낸 수많은 가맹점 사장님들이 함께 웃을 수 있어야 진짜 성공 아닐까요? 내일 출근길 아메리카노 한 잔 찍을 때 그 1,500원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 하셨죠? 메가, 컴포즈, 아니면 백다방, 별다방,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이 이야기, 커피만의 이야기일까요? 치킨, 편의점, 배달 플랫폼, 구조는 전부 같습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 이건 커피보다 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뜯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경제학이었습니다.